사라지고 반짝이는 꿈들은 금방 사라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흩어져 가네. 이곳은 잔혹동화 인생의 무대, 웃음 뒤에 감춰진 눈물의 바다. 아름다운 이야기 끝이 없는 밤, 우린 모두 주인공 서글픈 무대 위에. 예, 안녕하세요. 그 링크는 상단에 고정해 놨고요. 이제 댓글에도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분석한 시나리오인데요.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DSR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전세. 2027년까지 바젤3가 완전히 안착이 되는데, 금융 쪽은 지금 DSR 산정에 컨티전시 플랜이라고 마련해 두었다고 확인되고 있고, 일단 전세 대출 한도가 상당히 축소되는데, 뭐 이걸로 집값이 뭐 이렇게 하락하냐 이럴 때 이거 그냥 요인 분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봤을 때, 일단 해외 같은 경우에는 EU 트레이딩 계좌가 지금 2027년 1월 1일 또 늦춰졌고, 국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바젤3가 단계적으로 적용 중인데, PF와 건설 쪽에 대해서 추가 자본 규제 부담이 더 확장될 거냐 봤을 때는 늦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전세대출 이자 DSR 편입 검토는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하고 갭투자 차주들 전세대출이 한도가 크게 축소될 게 이제는 예상이 되고, DSR 3단계 효과로 집값 흐름을 보면 확정 예정이고요. 바젤3 FRTB라고 있습니다. 이게 2027년까지 재연기 됐는데 트레이딩 계정이라고 해서 지금 약간 이제 다른 나라들도 지금 분위기가 아주 싸한 거죠. 이게 싸한 건데, 일단은 아파트 공급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입주 예상 물량이 아파트가 37,681가구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9,640가구, 2027년까지 9,573가구. 그러니까 요 3년 동안 주택 공급이 거의 1만 채 이하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는 마이너스 74%.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 공급이 사실상 없어요, 서울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2, 3년 동안 신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 영향을 평가를 하면 공급 부족론에서 5에서 10% 내 강남 상부를 중심으로 상승한 게 사실이고, 전세가 월세가 지속 가능하고 7.9% 상반기에 지금 저금리 완화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는데, 중기로 봤을 때 이제 장기까지는 안 했고, 봤을 때 보면 변동성이 지금 상승대 지속 가능성은 있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요. 전세는 공급 축소 지속으로 2026년, 2027년 전세 월세가 동방 상승할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면에 봤을 때. 그리고 DSR 전면 적용 시에는 다주택 고소득 외 대출 한도가 급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까지 경매 물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 본격적인 건 아니고, 지금 이런 공급 부족 상황에서도 다주택자 다주택 고소득 외 차주의 대출 한도가 급감하면서
이게 만기하고 맞물리면서 이 역전세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혼돈인데,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주택 공급이 부족해 전세가가 일부 지역에서 폭등한다. 근데 만기에 물려서 전세 가격이 없어서 급전세를 구하는 물량도 폭증하고 있다.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예, 잘 들리고 있어요. 예, 더 가까이 되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할게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혼돈이 좀 그러한데, PF 대출 잔액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DSR 전면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히려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진 강남구라든지 이런 소위 버블7 지역이 아닌 곳들에서 오히려 전세 월세 동반 상승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이고요. 오히려 다주택 고소득을 갖고 있는 버블7 지역이 추측컨대 만기에 맞물린 역전세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입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2026년, 2027년에 경매하고 공매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게 문제가 이게 정부에서도 걱정을 할 텐데, 경기 침체하고 맞물릴 경우에 내년, 내후년에 경매 물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보면 일단은 거래가 이제는 빠져나가는 거는 지금 거의 불가능하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다 팔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지금 보증금 반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요. 공급이 부족한데. 계약이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보증금 반환 위험. 역전세, 깡통 전세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 경기 침체하고 맞물릴 경우에 내년, 내후년에 경매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폭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주택 고소득자 파멸이 그냥 거의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죠. 자, 아무튼 종합 시나리오를 그럼 하면 A, B, C가 있는데, 주택시장 시그널을 보면 이걸 다 했으니 가서 그대로 내용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거가 시나리오 분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을 다 집어넣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거를 요소를 다 집어넣었어요. 예, 다 집어넣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서 이제는 판단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 조합이 되면 이게 시나리오가 전세 DSR이 즉시 편입되고 기준금리가 인하가 지연이 되면 주택시장 시그널은 유동성 급속 위축, 역정세 경매, 동시 확대, 가격 조정이, 그러니까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고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DSR 편입이 유예되고 공급 절벽이 심화가 되면 매매 전세,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DSR 편입을 유예하고, 다 유예. 이거 경기 살려야 된다. 유예하고 그냥 공급 절벽 그대로 놔둔다. 비안. 이럴 경우에 다주택자는 보유세 임대사업을 등용을 활용하고, 이제 집값이 바닥이고, 매매 전세가 동시 상승하고, 강남권 중심 똘똘한 채 심화 현상이 확대된다. C. 바젤3 2020 본격 적용할 경우에 2027년. 그러니까 2027년 완전 재앙이 되는 거예요. C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은행, 건설, PF 다 망하고 장기적으로 주택이 공급 부족한 현상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그러니까 은행, 건설업,
PF 한도가 다 축소되고 다 붕괴되면 착공 분양 추가 감소 등으로 장기 공급 부족이 수도권 주택 시장에 고착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A, B, C 안 중에 어떤 거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내년 내후년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택도 공급이 대폭 축소되는데 거래도 없고 경매 공배 물량이 지금 폭증하는 그런 걸로 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막고 싶으면 DSR 편입을 유예하고 공급 부족을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봤을 때 A, B, C 중에 어떤 거 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만약에 바젤세 2027년 적용되면서 PF 은행이 건설업 PF에 대해서 대폭 축소가 되면 포지션을 축소시켜 버리면 건설사 다 부도나기 때문에 착공 분양 추가 감소가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A. B가 없네? B도 얘기를 해줘. B로 가지 않을까 지금 하는 꼬라지가. 그래서 A, B, C가 있다. 만약에 이제는 DSR 편입을 유예하고 공급 절벽 심화를 그냥 놔둔다. 그러면 매매 존세가 동방 상승하고 상반기에 이제 이게 바닥이다 했기 때문에 분할매 다주택자 보유세 임대 사업자 활용해서 더 많은 추가 주택을 구매하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A, B, C 중에 요 세 가지 중에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됐습니다. 전세 DSR 확대와 단기 유동성만 지금 재고 있어서 서울의 공급 부족이 안 나온다. 2020년, 2027년 입주 절벽이 확정되면 금리만 급등되지 않으면 강남 핵심권 가격이 다시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도 상당히 저는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7년 이후예요. 2027년. 아무튼 저는 지금 내년 내후년까지는 그냥 마탱이 간단하고는 보고 있습니다. 9주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럴 경우에 여파가 만약에 정부가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이것도 2028년부터 이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도 건설업 쪽이라. 이재명 정권 말기쯤에 한 번 더 이거 하지 않을까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총체적인 한국 기득권층의 대규모 공습이 있지 않을까. 특히 주택시장하고. 근데 저는 이때 세종시에 관한 특별 발표를 할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올해 저는 연말에 트럼프가 한반도 종전선언하면서 미군을 상당수 철수시키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는 안 그럴 뭐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근데 만약에 이제는 다시 날뛰기 시작하면은 그냥 세종시를 이전할래 하는 니네끼리 잘해봐.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으면 주택 가격이 붕괴된 게 정권 말기면 정권 재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재명 말기에 서울 집값 폭등, 수도권 재폭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가 다 이제는 한 3, 4년 동안 다 붕괴해요. 앞으로. 근데 이 기간 동안 경매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뒤로 가면
임기 말까지는 지금 뭐 어찌 됐든 공급 부족론을 내세우든 뭐든 간에 경매 물량이 지금처럼 계속 영끌들 지금 계속 붕괴할 거라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 빠져나오려고 해도 뒤에 더 이상 바보가 없는 거예요. 왠 같으면 바보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돼요. 지금보다 전세 DSR하고 보유세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면 됩니다. 지금 반대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요거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 부실 폭탄은 그때 말씀드렸고, 지금 공사 지연화 미분양 사태로 상당히 심각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 지방은 지금 50%의 지금 주택을 사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거 국토부에서 이지랄 하는 게, 건설사 거를 왜 나라에서 사줘요? 이상한 나라였다는 거죠. 사실은 정부에서 PF 사건이, PF잖아요. 130조인데 이거는 연말부터 터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연말부터 2027년까지는 닥쳐라 죽어, 닥쳐라. 예. 지금 이 사태가 지금 저는 이게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사실상 거기다가 이제 재건축 뭐 이런 데서 지금 이제 서로 소송 좀 맞물리면 이게 2년을 가면 좋은데, 저는 예상 2년 정도 갔으면 좋겠는데 5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신탁사 판결이 이제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판결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뚝들이 무너질 걸로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근데 세금을 이런 식으로 계속 건설업 쪽에 지금까지 국민 세금이나 이런 걸 계속 공급했다는 게 좀 지금도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이거 맞물리면서 수도권 다주택자들 부채 누중이, 전국 다주택자 보유자가 227만 명입니다. 몇만 명? 227만 5천 명이에요. 다주택자가. 이들이 지금 주택을 유지하는 거는 전세 보증금으로 지금까지 시장을 버텨왔는데, 지금 금리 인상 이후에 전세금이 50%밖에 안 돼요. 전세금 오르지 않았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 이후에 지금 50%까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전세금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 이게 집값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면 2026년, 2027년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합니다. 당장 올 연말부터 한 10월?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DSR에 포함되면 저 227만 5천 명 갭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갭 투자하신 분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자영업처럼 이번에 붕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야, 근데 너무 많은 것 같아. 227만, 그래서 순자산 대비 너무 부채가 전세금이나 주택 자금이나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30, 40대가 이번에 핵폭탄이 될 것 같아요. 서울, 경기도. 이분들이 이번에 영끌 하신 분들이십니다. 대기업 전문직 영끌 하신 분들.
몇만 명이냐? 47만 가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려면 추가로 주택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막 경매로 마구 나오고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정부에서 집값을 다시 재상승시켜서 은행이나 건설업들 연쇄 도산을 막아주려고 어떤 구실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재명 정권이라고 그래도. 근데 아무튼 2026년, 2027년은 약속의 5년이 지나서 이 30, 40대 영끌분들 주택이 본격적으로 이제 경매 시장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분들이 2022년 사태 어게인이 이번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2022년 사태 아시는 분? 2022년, 정확하게 2023년 주택가격 폭락 사태가 이번에 2차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영끌들 어마무시하게 많이 망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영끌 오적이라고. 영끌 오적이었나? 주택가격이 30% 40% 폭락을 해서 2023년에. 대출 총량제로. 그래서 이제는 집값 폭등시키려고 윤석열 정권에서 모든 추가 규제를 다 푸는 거예요. 그 여파로 이번에 상반기에 다시 집값이 올라간 건데 다시 이제 DSR 3차를 또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 이번에 영끌 들어가셨던 이분들이 남의 전세금을 지금 다 전세 사기꾼 된 거 아니에요. 15,000명이. 아, 2020년 전세 대란. 그 역전세 대란 났잖아요. 책 말대로. 저보고 뭐 집값 세. 아니, 부채로 져갖고 다 망했다고. 이번 또 망한다고. 언제부터? 올해부터 망한다고. 영끌들. 만약에 지금 DSR 3차 그대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거 안 망하려고 그러면 막는 방법이 있어. 비한대로 하면 돼. 비한대로. 비한대로 하면 부자 돼요. 2022년에 이번에 부채 역전세 대란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때는 공급 과잉으로 벌어진 건데 이번에는 대출금 축소로 벌어진 거죠. 3년 만에 다시 이번에 다시 전세 대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지금 PF하고 이게 지금 맞물려서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4%고요. 전세금 빼고요. 전세금 빼고 104%고 버블 정점기 일본의 70%보다 훨씬 높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1994년 일본 버블 정점기보다 이게 지금 무섭거든요. 이게 지금 무서운 일인데 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연계대출로 생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0, 40대 이게 노예화 교육이란 경쟁 내가 부자 돼야지 사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 영끌 이 위식이라는 게 본인들 인생하고 국가 경제가 지금 벼랑끝에 물고 있죠. 여기에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떠드시는 뭐 부동산 관련 사기꾼들 대다수가 엉뚱한 소리라고 있죠. 전문성이라는 일도 없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집값을 정상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이유가 GDP의 104%예요. 만약에 주택시장이 붕괴되면 금융시장도 붕괴됩니다. 금융시장이 붕괴되면 실물시장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재앙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도 지금 억지로 지금 사주고 있다고 봐요. 반값 이하 폭락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어거지로 지금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온 건데 2020 주택 붕괴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일본 94년도 버블 정점기보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더 30% 정도 높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데, 특히 수도권 위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집값을 계속 거품을 정부에서도 도와주는 이유가, 이게 집값이 떨어지면 금융시장이 붕괴되고 실물시장이 붕괴되니까 지금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공부해보면.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내리면 저렇게 30, 40대 영끌들 전체가 10년 전 하우스푸어 100만 명 사태 그대로 벌어지니까. 하우스 그때 85만 명인가 그랬습니다. 88만 명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집값이 올라가니 이런 게 아니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가격이 정상적으로 내려가면 일부러 다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다 망할까봐. 이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저걸 다 보면, 저 내용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저 내용을 보면 지금 한국 주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수도권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뭐 시장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정부가 뺐다 줄였다 하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그래서 망하면 지금 일본보다 더 심각하게 망할 수가 있으니까, 버블 정점기 일본보다 지금 30%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 되면은 다 한 10만 명 정도 나가 떨어지면 어우 유해 주택시장 활성화, 건설사 유동성 지원 이 지랄 한 겁니다. 계속 집값을 받쳐주려고 정부가 매입해주고 이랬던 거예요. 망할만 하면 숨 쉬어주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해놨는데, 만약에 이게 위기정객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시나리오 써놨거든요. 이거 보면서, 시나리오가 부채 상환 부담이 폭증하게 되면 취약차, 다중채무자 취약차들 60%죠. 주택담보대출자 60%가 취약차주야. 다중채무자라고. 지금 신용대출, 카드 대금으로 동원해 버티던 가게들이 시차를 두고 망하게 되면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2024년에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3,267건, 지금 사실은 생각보다 지금 경매 물량이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끌, 상한 불능 2단계, 경매 증가, 주택가격 하락, 악순환이 시작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재 3단계 중소건설사 연쇄 부도, PF 붕괴. 11월 달에 이거 벌어지거든요. 11월이나 내년 초에 신탁사발 중소건설사 대붕괴 사태가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누구만 알아? 제 시청자들만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신탁사에 관한 내용은 이게 전부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같으면, 우리나라 지금 주택가격을 버티는 다 모든 거는 감정평가사 사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거품의 원인은 뭐냐? 감정평가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이렇게 높은 거 전부 감정평가 사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탁사발 PF 대규모하면 무조건 검찰에서 다 수사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가야 되냐? PF가
자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간 거, 거의 대부분이 자기 돈이 안 들어갔어. 감정평가를 에코티 20%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LH 공사에서 평당 1,000만 원의 토지를 받으면 대출을 1,100만 원 받았어요. 1,100만 원, 1,500만 원씩 받았어요. 지금 전세 대출 사기도 감정평가 사기로 시작한 거고요. 이 PF도 지금 재앙인 게 감정평가 사기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 토지 받아서 일본식 지금 PF 거품 붕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드리냐 그러면 일본도 어떤 식의 붕괴가 일어나냐 같으면 오늘 눈 뜨고 내일 오늘 눈 뜨고 눈을 감으면 내일,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100만 원에 사면 은행에서 110만 원씩 대출을 해줬어요. 거품이 일어난 게.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130% 일본은 토지에 대해서 110% 대출해줬는데 한국은 130%씩 대출해줬어요. 거짓말 같죠? 무슨 대출인데? PF 대출. 토지에 대해서 몇 프로? 130%, 150% 대출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돈 안 들어, 자기가 땅을 LH에서 계약금만 내고 사면 150%를 대출을 받아서 130% 감정평가 업을 받아서 그걸로 뇌물 불리고 사업을 한 겁니다. 그거를 신용 보강을 해준 게 신탁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건설사가 나자빠지니까 나는 그냥 신용 신탁만 한 것뿐이다. 신탁 업무만 책임준공 신탁. 그러니까 책임준공 네가 하라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대출은 이 금융권에서 해준 거고요. 이거 내용을 알면 지금 이게 상당히 이거 지금 다들 이 실질적인 실제 경제 이야기를 안 하는 거 이게 재앙이라고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 그리고 단계마다 전문가니 교수님이 사인해 주신 분들이 정관이 하신 분들 정관 비리가 전부 퍼져 있어서 토호까지 거기에 브로커니 뭐니 엉뚱한 놈들이 다 돈을 처먹는 구조였던 겁니다. 해갖고 하나 사태 그거 보시는 거 알겠지만 그냥 나라가 국민들 상대로 사기치는 거의 거대 사기판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태는 국민들이 추가담보 표면상으로는 대출이 정상적인데 실제 대출을 받는 주택시장 기본 토지 가격에 대해서 150% 일본식 150% 일본식 110% 아니고 한국식 150% 대출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를 지금 유엔이 뭐니 덮어오고 정부 세금으로 지금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 한국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국토부나 이런 사람들 관료가 단단히 지금 뭔가 다 엮여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대규모로 이번 정권 내란 사건 끝나면 대규모 특별 활동으로 이 사람들 다 전부 전체적으로 수사 들어가고 다 까발리고 감정평가 제도니 뭐니 다 새로 고쳐야 된다고 해요. 이게 일본하고 안 닮았다는 속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하게 닮아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본금도 없고 토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LH에서 일본보다 더한 거예요. 일본은 110%인데 우리 150%인 거예요. LH에서 토지를 계약금만 내고 받아요. 하면서 이걸 에쿼티라고 그러고 LH 토지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토지 대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제 감정을 받아서 130에서 150% 대출을 받은 거야. 그리고 이걸 갖고 다시 분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돈 하나 나는 처음에 그냥 땅만 계약을 했는데 토지로
1조 원짜리 샀는데 1조 5천억이 나오고 1조 5천억인 상태에서 1조 원 토지 가격 내고 5천억 갖고 사업하는데 분양대금 3조 원 들어온 거야. 그리고 이거를 계속 정상적이라고 정치인이고 유튜버고 다 지금 떠들고 다 옹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이래서 이 사람들 전문가 집단 때문에 지금 파멸로 간 거예요. 부자니무니 실질적인 문제 해결 안 하고 계속 엉뚱한 피해자,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분양 대금을 해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만 폭증을 한 겁니다. 대출 일으키고 그걸 분양하는 사람한테 몇 배로 다시 넘기고. 그러니까 저 대장동이 대장동 한 거 똑같이 한 겁니다. 이자 비용이나 추가 비용 다 구매자에 감당하고. 그게 이제 분양이 안 돼, 미분양 되면서 지금 난리가 나니까 50%에서 나라에서 구제해 준 거예요. 그거 구제 안 해주면 지금 바로 터지거든. 저는 그냥 다 수사 들어가야 된다 봐요. 관련자들 전부. 이거 엄청난 사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살 떨리는 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터질까 봐 겁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감정평가 사기국가예요. 경매무 전부 다 감정평가. 과잉 감정평가. 여기에 뭐 다 대출이고 다 그냥 그러니까 건설사도 대출, 분양받은 사람도 대출, 은행도 이제 다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되면 PF 이게 시작되면 일본식으로 시작되면 대주단에서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만기 연장 거부하고 상한 요구를 시작하게 되면 경기 악화, 부동산 경기 악화인데 분양 실패, PF 연쇄, 건설사 도사, 시공사 중단, 신탁사 파산이라는 금융사 연쇄 도산이라는 단계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저는 이게 3단계가 올 연말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내년 초나. 그리고 이게 끝나면 이제 금융기관 부실하고 그러면 이게 부실채권 만약에 이게 다시 하게 되면 10년 잘못하면 지금 3년 만에 끝나는 게 한 10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시나리오 아니고 3번 시나리오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 부족으로 다시 리바이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일본 거를 비교를 하면 부동산과 주식시장 거품이 정점에 달했다는데 제가 볼 때 3년 내에 지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경기 살린다고 최대 거품이 시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바로 1년 만에 폭락한 게 아니고 94년에서 시작돼서 10년 동안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죠. 일본. 어떤 데는 7, 80%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잃어버린 10년이고 20년이 이렇게 된 건데 부동산 폭락, 금융부실, 신용경색, 경기 침체 악순환이 벌어졌던 게 일본인데 일본 중앙의 늑장 대응하고 이제 구조적인 공통점이 뭐냐? 지금 제일 문제가 고령화 저성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1% 성장 시대로 갑니다. 잘못하면 마이너스. 내수가 계속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쿠폰을 언제까지 뿌릴 거냐? 두 번째, 과잉 부채하고 자산버블. 일본은 부동산 담보대출 뭐 이런 얘기인데 민간부채, 가계대출이고 부채로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이제는 부동산 가격 치솟은 건데
그리고 금융하고 부동산 밀착된 것도 똑같고. 근데 일단은 우선 거품 규모하고 성격이 좀 달라, 일본하고. 일단은 일본 버블기에 토지하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집값이 1인당 국민소득의 60배에 달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주택가격 GRDP가 30배 수준이니까 일본 버블 피크보다 낮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김주현님.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 있는 전세 대주가 집값을 계속 버텨주게 할 거다. 그런데 전세 DSR 들어가고 이런 게 좀 우려가 많은 거죠. 그리고 금융 시스템도 일본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DSR이라는 게 있어갖고 한국은 그래도 그나마 일본보다 정교하게 관리되는 부채 디레버리징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실 정도 속도인데 외환위기, 카드 대란,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신속한 구조조정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장기 몰락하지 않을 거라는 낙관론도 있고,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일본보다 취약하다는 게 있는데, 이런 크로스가 있는데, 지금 PF 대출이 아까 말씀대로 이게 왜 시한폭탄인지 아시겠죠? 그냥 비리덩어리인 거예요. 부채 돈 빌려서 담보라고 토지공사에서 처음에 매몰이라고 100만 원에 토지 사갖고 1000만 원에 지금 도로 깔고 1000만 원에 건설사에 넣은 거를 지금 1500만 원에 대출 받아서 분양할 때는 평당 5천만 원에 분양을 했거든요. 4천만 원, 5천만 원. 그럼 이지랄을 한 겁니다. 예, 2020년, 2021 초저금리로 공급하다가 2022년 사태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예, 이런 것들을 보시고, 예,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제가 볼 때 2027년이 예, 어떻게 될지 관건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타협을 해서 그냥 유동성 공급하고 전세값 다시 이것도 유예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2027년이 다시 폭등이에요. 그래서 리포트를 써놨으니까 지금 DSR이 영향에 대해서 써놨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내용을 되도록 있는 그대로 써놨으니까 파악할 수 있도록 가서 레포트를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지금 채팅창에 맨 위에 상단에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2027년이 관건인데 2027년 이후의 일은 저는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당장 2, 3년만 보입니다. 예. 경매는 폭증한다. 2027년까지 서울 주택시장 경매는 작년부터 계속 폭증한다. 지금 다주택자도 감정평가 사기, 시행사들도 감정평가 사기, LH공사도 원주민한테 감정평가 사기, 우리나라는 무슨 전세 대출할 때도 감정평가 사기, 자본시장이 무슨 사기꾼 나라야? 과잉 감정평가 사기꾼 공화국인 겁니다. 이게 지금 일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가 미친 짓 한다고 인지하면서 했지만 이거는 서로 속고 속이는 감정평가 사기를 친 거예요. 부동산. 그리고 전세 대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국민 전체가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 때문에, 일부 사기꾼들 무리 때문에, 패거리 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 국민으로 봤을 때, 전체 산업에 봤을 때, 일부 종목에 있는 저 기득권 패거리 감정평가 사기로 인해서 지금 전세자 5만 명이 지금 사기 당해서 저렇게 고통을 평생 모았던 희망도 없는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분양시장 고통도 전 국민이 저 부채 덩어리 짐을 우리 위사학을 반에 다 져야 된다는 거죠. 이번 지방 미분양 매입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내용 전체를 보시면 싹 파악이 되십니다. 대대로 싹 파악이 돼. 그리고 시나리오도 정부 정책대로 가기 때문에 A냐 B냐 C냐는 잘 예? 왜?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내년 최악일 때 분양이 없어. 분양 너무 비싸니까 아무도 안 사니까 미분양이니까 분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평가 누가 과잉 감정평가에서 은행 돈 빼돌리냐 이 사기가 벌어진 거예요. 혹시 뭐 궁금증 해소된 게 있으면 예. 일부 저 사람들 때문에 욕망 때문에 사기치는 욕망 때문에 지금 전체 국가가 앞으로 어느 정도 파멸을 낼지는 몰라요. 감정평가 사기공화국에 나라가 사기꾼인 국가예요, 사실은. 경매책도 보면 감정평가 과잉사기 조심해야 돼. 그래서 현자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아니면 뭐 지상에 공기업이 사기꾼 놈들이야. 군대 공기업이 사기꾼들이야. 날아가는 걸 절대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이 새끼를 공무원 새끼가 무슨 담당자 새끼 무슨 사기를 칠지 몰라. 좀만 가면 그냥 부동산 시장 열기가 식을 것 같아 지금. 왜 다 주식 시장에 뭐 대박 났다 그러면 그쪽으로 싹 갈 것 같아. 부자 뭐 주식 학교니까 나라에서.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똑같이 되고 있어요. 사상 최대 주식 거품, 사상 최대 부동산. 이게 2027년까지 상반기까지는 갈 것 같으니까. 야, 그 경매학원 피해자들 나 절규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 수근거리더라. 네가 돈 벌려고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투자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데 그렇게 동정하지를 않아. 30, 40대 영끌분 나라에서 이번에 구제해준다. 힘들어요. 그 공동 투자했던 사기 피해자들 투자잖아. 투자가 어떻게 보면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그 피해자들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동정적이지 않아요. 자기 부자 되고 투자에 돈 벌려고 아무튼 공동 투자한 거 아니야. 당했다 그러지 마. 자기가 아니라고 전문가라 믿었으니까. 인생이 그냥 끝난 겁니다. 30, 40대 영끌분들 나라에서 구제해준다. 계속 올리더라.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야. 제가 볼 때 수치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공공적인 책임감, 타인에 대한 연민,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나만 돈 벌면 되는 거야. 당한 놈만 봐보고. 피해자들 미안한 게 없어요, 보니까. 내가 풍랑농사라며. 저는 진실은 이렇게 좀 내용이 방대하고
알고 나면 좀 대박이 없죠.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되면. 대신 이런 지식이 계속 쌓이다 보면 세상이 흘러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물론 그게 지루하죠. 지루한데 저도 그 지루함을 좀 더 덜어드린 사람에 불과할지 몰라요. 근데 세상이 그러한 하루하루 계속된 성실에 쌓여 있는 거지 무슨 대박. 지금 30, 40대 60% 주택 구입자 60% 영끌입니다. 영끌이세요. 누가 그 탐욕을 조장했을까요? 그 고소득 영끌들을 파멸로 했을까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 자기 그걸 안 얘기해. 학벌을. 고학벌자들 지금 했던 분들 얘기를 안 해. 무슨 얘기야? 그냥 종말로 목사들이라고. 이번에는 못 빠져나가죠. 바젤3라 그랬잖아요. 2027년 이후에는 아예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거라는 거죠. 이거고, 보시면 각자 이제 내용에 대해서 지문 보시고, 대충만 보시면 하시니까 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뭘까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 하시는 분 계세요? 많이 계세요? 감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 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품 붕괴 직전이니까 뭐가 위험하냐? AI 관련 주식이 AI 관련 여기에 뉴스에다가 좀 더 검색을 해서 좀 추가한 건데 AI, IT 관련주가 90년대 말보다 더 심각합니다. 만약 터지면 다른 주식도 다 같이 붕괴돼요. 과거 아는 분들 계실 거예요. 겪은 사람들. 그래서 탐욕에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 지금 상당히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람 고수하고 하수의 차이를 알려줄게. 고수! 그래서 미국 주식 지금 엄청 열풍이요. 증권가 분들이 와서 수수료고 뭐고 간에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개나 소나 다 미장이야. 그래서 좀 한번 보시고 2000년 IT 때 거품보다 지금 모든 지금 거품이 지금 점점 심할 때는 항상 제일 문제는 뭐냐? 정확하게 보고 지금 청소년까지 미장한다는 얘기가 있어. 부자 되기 뭐 이래 갖고 미장. 지금 IT 버블 때보다 높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지금 거품인데
잘 생각해 보시고 자, 오늘 내용 중에 혹시 인생 고민 상담도 받아드립니다. 저기 하신 분들. 우리나라 무슨 공화국? 감정평가 사기 공화국. 감정평가 가격이 이래요. 내가 보기 아닌데. S&P 100년 이동생에 닿았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라가 사기꾼, 감정평가 사기 공화국. 피눈물은 누구만 흘려? 선량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만 신함이 있고, 전문가님은 신함이 있고, 피눈물 흘린다. 아, 저 가서 지문 보시면 됩니다. 링크 올려놨어. 싹 보시면 됩니다. 질문 없나요? 하나 얘기 좀 해줄까? 하나, 우선주 사태 아는 사람. 빵원 됐어, 빵원. 10만원짜리 빵원 됐어요. 에? 하나 우선주. 야, 씨. 하나 우선주 사태 알아? 우리나라? 얼마나 LGD 지랄이 얼마나 무서운 인간들인지. 하나 우선주 상장 페이지 됐어, 상장 페이지. 빵원 됐어요, 갑자기. 하나에서 상장 페이지 시켜버렸어. 어? 얼마짜리냐, 주당. 11만원, 12만원짜리를 상장 페이지 해버렸어. 하나 우선주. 지금, 꿀꺽. 꿀꺽. 다 내꺼. 비상장 왔냐고. 이거, 상장 페이지. 나머지는, 빵원이야, 이 새끼야. 아니? 돈 안 돌려주고 상장 폐지. 전부 영원 처리. 빵원이지. 무슨 소리야. LG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족보를 무서운 거예요. 언제 털어놓을지 모르니까. 승계하려고 다 상장 폐지예요, 지금. 주식 가격 있으면 상속세 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무섭다고 그러는 거예요. LG, LS 가면 진짜 조심해야 돼.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래서 분석하는 거 리포트 하면 올려드릴게요, 가끔. 왜? 한 방에 재산 그냥 빵원 될 수가 있어. LG, GS, LS, LX 다 조심해야 돼. 안 와! 무슨 짓은, 두산, 하나, LG 가면 조심해야 돼요. 그냥 칼등 강도야. 아니, 이런 뭐 어딨어. 공지했잖아, 새끼야. 빵원. 아니, 이게 12만원이지만, 원래 100만원짜리인데. 아씨, 닥쳐, 가, 새끼야. 그래, 내가 그랬잖아. 강도라고 그냥 구속시켜버려야 된다고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상법 개정을 하든 안 하든, 누구 처벌될 때까지 재판하고 7, 8년 가니까 쉽지 않다니까.
삼성은 눈치라도 보는데 왜 구속도 시키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 안 봐. 휴지에 100만 원짜리 주식을 빵원 휴지 만들어 버려요. 100만 원이 뭐야? 저거 한 150, 200도 할 걸? 빵원 150만 원 100만 원 주겠지 프리미엄. 빵원 그냥 상패. LG 가면은 LF, LK 코스모 그룹 조심해야 돼. 안 믿어. 뭐 양씨, 허씨, 구씨 뭐 지랄이. 아유, 니네끼리 해. 고의상패. 휴지됐어.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들이 사기치고 저렇게 자기 고객이나 국민들 상대 착취하고 사기치는 걸 계속 봐왔잖아요. 그걸 권리로 하니까 수치감이 없어요. 그건 알겠지만 이게 돈 버는 사업가들이 이런 거다. 아니 미국은 그냥 구속. 내가 올렸잖아요. 바로 구속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3배 무조건 3배 구속 1억 10억 달러까지 벌금. 그렇게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야 장난질을 못하니까. 할아버지 해레비 보고 배운 거야.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걸 어떡하라는 얘기야. 겁도 없어요. 변호사 있고. 자기는 갑이고 귀족이고 남들 돈 재산 사기치는데 아무런 양심에 다 그런 걸 뭐 미국 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자신들 지금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시잖아 다. 근데 미국 법대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게 미국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교수고 전문가 한 명도 안 하는 거야. 미국 유학 갔다 온 박사님들이 하나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니 미국에서 안 하면서 왜 한국에 와서 그러냐고. 자기 부자 안 들어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탐욕보다. 아니 미국에 공부하신 분들이 한국에서는 왜 그래? 조심하자고요. 양아치는 상대하면 안 된다 살면서. 오케이? 그래도 앞으로 대외 개방하면요 해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해외 자본도. 거기에 투자하면 돼요. 북한 개발할 것도 많고. 아니 돈 필요할 땐 자본시장에 자금 조달하고 돈 번 것도 내 돈, 자본시장에 자금을 조달했던 남의 돈도 내 돈. 그걸 뭐라 그래? 강도 사기꾼. 칼만 안 든. 누가 그걸 방치해서 지금까지? 정치인하고 관료가. 왜 정관 이어봤냐고. 뇌물 처먹고 정관 이어봤냐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뭐라 그래? 빨갱이. 미국 법대로 해야 되는 빨갱이래. 양아치들은 피하는 게 답이다. 재산 함부로 양아치들한테 투자하지 말아라. 감사합니다. 무조건 조심하는 게 답이에요. 아니 그렇게 싫으면 앞으로 뭐 상장을 하든 뭘 하네. 밑에 댓글로 수천 개 다른 거야. 얘네는 저번에 해쳐먹은 기억이 있어. 하지마. 그리고 지금까지 당한 게 있으니까 데이터 축적돼 있잖아. 여러분 재산 빵원 돼봐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잘못하다 거지 된다. 미국은 그런 거 없다. 미국에서 공부해갖고 와서 왜 우리나라에선 반대로 해? 어두운 밤 강가에 모인 우리의 삶 물결 따라 흘러가 무거운
아니 150만 원, 200만 원짜리가 빵원이래. 말이 돼? 미친 거야. 그거 그렇다. 에? 미친 짓 하는데 다 빨아주고. 몇 명 잘 처먹고 잘 살겠다고 그런 거 계속 눈 감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피어나는 작은 불빛 하나, 길을 잃은 맘들이 모여드는 곳, 반짝이는 꿈들은 금방 사라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흩어져 가네. 이곳은 잔혹도와 인생의 무대, 웃음 뒤에 감춰진 눈물의 바다.